서울 다크갱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 현대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문명화되고 현대화됨에 따라 악의를 가진 자들이 기술과 사회화를 이용해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과 문화의 놀라운 성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교한 범죄 조직들과 맞서야 하는데 그중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 서울 다크갱입니다. 서울 다크갱은 다크보스라는 별명을 가진 강민호라는 남자가 이끄는 전문 범죄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은 범죄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조직원들과 주요 도시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은행 사건. 2017년 10월 15일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서울의 번화가인 종로에 내리쬐고 있었다. 현대적인 사무실과 카페들이 고풍스러운 유적지와 나란히 자리 잡은 이곳은 오랫동안 한국의 현대와 역사의 조화를 상징해왔다.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충격적인 광경이 거리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약 50억 원의 현금을 실은 장갑차가 종로 중앙은행 앞에 멈췄다. 수년간 이런 장갑차들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해왔지만 누구도 그것이 범죄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명의 전문 경비원이 차에서 내렸고 각자 은행에 전달할 거액의 현금이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지만 오늘의 비극은 적의 예상치 못한 대담함에 있었다. 갑자기 맞은편 도로에서 검은 SUV가 튀어나왔고 전신을 검은 옷으로 감싸고 마스크를 쓴 세 남자가 권총으로 무장한 채 뛰쳐나왔다. 이 번화가에서 첫 총성이 울렸다. 차갑고 단호하게 거리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2 경비원은 겨우 몸을 돌렸을 뿐 무기를 꺼낼 새도 없이 첫 번째 경비원의 가슴에 총알이 관통했다. 2번째 경비원은 동료를 위해 방패가 되었지만 즉시 바닥에 쓰러졌고 보호복에 피가 번져갔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공포에 찬 비명이 최악의 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시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어떤 이는 넘어지고 어떤 이는 구석진 곳으로 기어가려 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조직폭력배의 속도와 치밀한 준비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범죄의 잔혹한 속도, 은행 강도단의 두목의 명령해, 나머지 4명이 차가운 발걸음으로 은행에 들어서서 일제히 총을 꺼내 직원들과 고객들을 위협했다. 모두 조용히 하라, 죽고 싶지 않으면.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찢듯이 울려 퍼졌다. 은행 직원들은 떨리는 손으로 명령에 따라 금고를 허둥지둥 열었다. 한 고객이 몰래 경찰에 신고하려다 발각되었다. 그자는 주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총을 쏘았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금고 전체가 범죄자들에 의해 털렸다. 그들은 현금 50억 원을 가방에 가득 채워넣고 빠르게 빠져나갔다. 현장을 떠나기 전 두목은 창백해진 얼굴의 군중을 차갑게 돌아보며 소리쳤다. 누구도 입 벌리지 마. 너희들의 목숨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해. 종로 은행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순간들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생명의 손실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이어질 정신적 트라우마였다. 경찰이 방송에 나섰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의 정예 경찰팀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다. 종로 거리는 봉쇄되었고 당국은 대중과 언론의 막중한 압박 속에서 일했다. 범죄 조직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켰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는 일반적인 강도 조직이 아닌 전략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갖춘 조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한 수사관이 현장을 조사하며 말했다. 주저없는 경비원 사례, 조직적인 인력 운용, 완벽한 도주는 이 강도 조직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들이 사용한 흰색 트럭은 현장에서 20km 떨어진
빈터에서 전소된 채 발견되었으며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의 모든 밀리미터를 조사했다. 강도 조직이 의도적으로 놓친 카메라 각도부터 남겨진 탄피 하나하나까지.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단서들은 모두 완전한 그림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파편적인 조각들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종로 지역 주민들은 한때 도시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은행을 저주받은 곳처럼 피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했고 글 서울 의어둠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빠르게 장악했다. 범죄 조직은 서울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 외에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한국의 국가 보안 시스템 전체에 도전장을 내민 냉혈한들의 불길한 도발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서울의 어둠 추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범죄자의 심리를 파헤치다. 강민호는 서울의 악명 높은 조직, 서울의 그림자의 수장으로 매우 불안한 인물이다. 그는 뛰어난 지략가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로 왜곡된 영혼의 화신이기도 하다. 강민호는 한때 억압과 상처 속에서 자란 약한 아이였는데 그가 후에 서울 전역에 공포를 퍼뜨리는 어둠의 보스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비극적인 어린 시절, 부산의 가난한 외곽 지역에서 태어난 강민호는 한부모 가정의 외동아들이었다. 강민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그들의 작은 집을 전쟁터로 만들곤 했다. 강민호에게 유일한 따뜻함을 주었던 어머니는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죽음은 결정적인 타격이었고 조용했던 소년을 폭발적이고 냉담한 인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지만 동시에 누구도 믿지 않는 심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는 밟히는 자와 밟는 자, 단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 라고 강민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이 말은 강민호가 믿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을 것을 맹세했고 모든 것 위에 서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결심했다. 뒤틀린 영혼과 전술의 천재. 어린 시절부터 강민호는 비범한 지능을 드러냈다. 그는 군사전술, 범죄 경제학, 심리학에 관한 모든 책을 탐독했다. 이런 재능을 위대한 일에 쓰는 대신 강민호는 그 지식을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거하는 도구로 여겼다. 그는 실험을 시작했다. 온라인상의 작은 사기 수법부터 정교한 절도 조직에 이르기까지. 성공할 때마다 강민호는 세상을 손바닥 위에서 조종하는 힘을 느꼈다. 하지만 강민호는 자신을 권력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왜곡된 심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각에 중독되게 했다. 그는 조직에 들어온 첫날부터 부하들에게 공포를 심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넌 죽을 거다. 어떻게 죽일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그의 지배자로서의 선서였다. 지도자의 심리적 어둠. 강은 뛰어난 두뇌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 때문에 두려운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각자의 성향에 맞게 사람들을 선택하고 육성했다. 야망이 있는 자에게는 권력을 약속했다. 약한 자들은 달콤한 말이나 심리적 압박을 통해 충실한 졸개로 만들었다. 강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따라야 하는 충성 규칙을 만들었다. 규칙을 어기는 자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두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동료가 처형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부터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직접 죽여야 하는 것까지. 심리 전문가들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강은 중증 자기야의 성향자로 판단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판단력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법망을 피하거나 경찰을 따돌릴 때마다 강은 이를 자신이 일반인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징표로 여겼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어둠의 보스라 칭하며 조직원들에게 최고 지도자인 자신을 지칭할 때 이 호칭을 쓰도록 강요했다. 어둠을 힘으로 받아들이다. 강민호의 심리에서 또 다른 무서운 점은 그가 폭력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었다. 강은 각각의 사건을 하나의 공연으로 보았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말단 부하들을 완벽함으로 이끄는 감독이었다. 그의 조직의 용병들은 단순한 범죄 도구가 아니었다. 강에게 있어 그들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퍼즐 조각이었다. 강은 특히 완벽한 범죄에 집착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격자도 없으며 대중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대담한 범죄였다. 한 번은 그가 자신의 오른팔 유진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진정한 완벽한 범죄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진 자체 보호 시스템에 대한 믿음마저 앗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가면. 겉으로 보이는 잔혹함과 냉혹함 뒤에는 강민호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수사 기록에서 드러났다. 권력에 대한 야망과 함께 그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친어머니의 이별과 친부의 냉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강은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떠나고 배신할까봐 두려워했다. 그가 부하들에게 적용한 엄격한 통제 규칙은 단순히 권력을 강화하려는 욕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이 자신을 등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의 표현이기도 했다. 더욱이 강과 여성 공범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그의 상처받은 심리의 일면을 보여준다. 강은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이 여성들의 애정에 매달리고 싶은 욕구로 인해 그들을 항상 통제하려 했다. 내부 권력 다툼과 충성 의식에서 강은 자신이 통제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파괴했다. 그들의 충성심은 지도자의 왜곡된 심리처럼 절망적인 수준으로 뒤틀렸다. 강의 모든 행동은 천재성의 변질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 깊은 내면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극단적인 권력 강박으로 왜곡된 인간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끔찍한 범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도덕적 지지가 없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된 위험한 심연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 추적의 예상치 못한 전환점. 서울경찰이 서울의 그림자 조직을 추적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비쳤다. 그것은 강민호의 오른팔이자 심지어 연인으로 여겨졌던 유진아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그녀의 등장은 가장 위험한 범죄 조직을 체포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추적의 전체 양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내부자의 배신. 2017년 11월 초의 어느 날 경찰팀이 잘못된 단서를 쫓느라 지쳐가고 있을 때 그들은 유진아로부터 예기치 않은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경찰 기록의 천재 해커일 뿐만 아니라 강민호의 수십 건의 범죄 계획을 도운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아가 경찰에게 연락한 것은 마치 꿈 같은 일이었다. 살려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녀는 공포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는 강민호가 배신을 의심한 조직원이었던 그녀의 친오빠를 직접 살해한 후로 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죄악의 밤 뒤에 숨겨진 이야기. 유진아의 배신은 서울의 어둠을 추적하는 데 있어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모순과 어두운 이야기들도 드러나게 했다. 그녀의 진술을 통해 음울한 그림이 드러났다. 유진아는 자신이 강에게 충성했고 심지어 그에 대한 특별하면서도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이 만든 어둠에 깊이 빠져들수록 그가 자신이 동경했던 전략적 천재가 아니라 왜곡된 잔혹함의 화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신문 중에 유진아는 강이 그녀의 오빠를 어떻게 살해했는지를 묘사했다.
배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작은 의심만으로 감정 없이 차갑게 살해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오빠를 마지막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부에게 내 눈앞에서 쏘라고 명령했어요. 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는 또한 강이 조직 내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충격적인 방식들을 폭로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는 조직원들에게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 제거부터 적의 고문까지 끔찍한 일들을 강요했다. 각각의 행위는 실행자의 마음속에 폭력의 흔적을 남겼고 이는 그들이 조직을 떠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영원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매복 작전으로 이어진 단서들. 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아니라 서울의 그림자 조직의 구조에 대한 생생한 정보의 보고를 경찰에게 제공했다. 그녀는 비밀 장소들의 상세한 도면, 각 하부 조직의 우두머리들, 심지어 강이 복잡한 암호 시스템을 통해 부하들과 연락하는 방식까지 설명했다. 유가 제공한 귀중한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강과 핵심 멤버들의 현재 은신처였다. 이곳은 마포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 위치해 있었고 강은 최신 기술을 사용해 전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사람 마음속의 어둠이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죠. 라고 그녀는 말했다. 숨막히는 체포 작전이 밤에 벌어졌다. 작전 계획은 그날 밤 바로 수립되었다. 경찰은 강 씨를 제압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와트 특공대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다. 그들은 강 씨가 끝까지 싸울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했다. 2017년 11월 1일 밤 마포의 건물 주변 전체 지역이 봉쇄되었다. 복도를 울리는 경찰들의 발소리가 섬뜩한 정적을 깨뜨렸다. 강 씨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자마자 진입 명령이 내려졌다. 총격전은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총성과 섬광등이 어둠을 가로질렀다. 강 씨의 조직원 2명이 현장에서 제압되었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차례로 항복했지만 강 씨는 중상을 입고 제압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했다. 쇠수갑의 손목이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도 강 씨의 눈빛은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그는 경찰을 향해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절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충격적인 진실의 보물. 강이 체포된 후 경찰은 그가 저지른 이전의 악명 높은 사건들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들과 종로은행 강도 사건에서 얻은 현금이 든 가방 3개를 발견했다. 이 자료들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미래 범죄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은 단순히 강도질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직을 엄청난 힘을 가진 국제적 범죄 조직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유진아의 배신은 서울의 그림자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순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양심의 빛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 서울의 그림자 사건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시민들은 불안해하며 경찰의 보안 시스템과 수사체계의 취약점을 비판했다. 언론은 끊임없이 보도를 이어갔고 이는 정부에 큰 압박을 가해 보안 시스템을 개혁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강요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많은 시위가 벌어졌고 시민들은 정부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또한 똑똑하지만 그릇된 사람들이 주변 세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의 그림자의 어두운 흔적을 따라서 종로은행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언론은 계속해서 최신 보도를 내보냈지만 그것은 대중의 불안감만 더욱 증폭시켰다. 서울 경찰은 모든 정보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던 사건 발생 직후
첫 시간 동안 어떤 확실한 단서도 제시하지 못해 엄청난 압박감에 직면했다. 수사팀을 이끄는 김재혁 총경은 평소에는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놓였다. 경찰 수뇌부 간의 밤새 이어진 비밀 회의는 단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 희미한 단서에서 시작하다. 종로의 주요 수사본부는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마치 전체 팀이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도발당한 것처럼 무거웠다. 범죄 현장은 센티미터 단위로 세밀하게 조사되었다. 은행 벽면, 입구 계단,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 강도단이 모든 뚜렷한 흔적을 지워버렸지만 결국 수사관들은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들이 도주할 때 사용한 SUV에서 흘린 기름 자국이었다.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고 그들을 수도 외곽의 한 공단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완전히 불에 탄 차를 발견했을 때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마치 희미한 희망이 불길 속에 완전히 삼켜진 것 같았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놈은 절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 김재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불탄 차에서 그들은 밀봉된 빈 담배갑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할 수 있다면 계속 해보시지. 시간과의 싸움. 초기 수집된 정보에서는 이 사건이 아마추어 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강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범죄 조직은 냉철한 계산으로 움직였다. 모든 보안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고 초단위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모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 계획까지 준비했다. 이러한 수법은 경찰로 하여금 지난 몇 년간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규모의 강도 사건들로 역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흔적이 희미했다. 수사관들의 추리 속에서 한 이름이 떠올랐다. 서울의 그림자. 경찰은 즉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사건과 관련될 만한 용의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특히 한 이름이 두드러졌다. 강민호. 그는 무기 밀매, 납치, 은행 강도, 살인 등 여러 혐의로 수배 명단의 최상위에 올라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경찰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강민호가 지난 1년간 모든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목표물이 반격을 시작하다. 경찰이 열심히 단서를 쫓는 동안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은 강민호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몇 가지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점이었다. 수사팀의 익명 전화선으로 몇 개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조직의 비밀 집합 장소에 대한 작은 허점들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은 자백이 아닌 강민호가 시간을 끌기 위해 설치한 완벽한 함정이었다. 이러한 거짓 정보를 따라간 수사팀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실망감은 서울의 전체 보안 시스템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사회 여론은 혼란에 빠졌다. 무능한 보안 시스템 해시태그가 한국 소셜미디어 전체에 퍼지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재혁의 여론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 기자들이 왜 아직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추궁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배신. 민호강이 오른팔이자 연인이었던 유진아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을 때 수사팀은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갑자기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유는? 그녀는 강희 배신을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룹의 충직한 구성원이었던 그녀의 오빠를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후 그의 잔혹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정신적으로 거의 붕괴될 정도로 구타당한 유진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거래하기로 결심했다. 유진아의 이야기는 조직의 구조와 은신처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녀의 정보는 경찰을 강과 핵심 멤버들이 숨어있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로 이끌었다. 하나강이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고
대응할 무기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야간 체포작전. 2017년 11월 1일, 긴장감이 감도는 고요한 밤, 대규모 경찰 병력이 갑자기 마포의 아파트를 포위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올인하는 순간이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끔찍한 총격전 끝에 조직원 2명이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나머지는 항복했다. 중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태도와 잔인한 눈빛을 유지하던 강민호는 결국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중에는 조직이 저지른 10건 이상의 범죄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들, 종로 강도 사건에서 훔친 현금이 든 가방 3개, 그리고 다수의 중화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잔혹한 진실이 드러났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여파와 강민호의 복잡한 심리, 그리고 수사팀의 끈기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강민호는 분노한 군중들의 시선 속에서 호송되었다. 질문을 받자 그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 게임의 대부분을 이겼다. 나머지는 당신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강민호가 체포된 후 며칠 동안 한국 전역이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그와 서울의 그림자 조직에 대한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언론이 수많은 분석을 쏟아내는 동안 수사팀은 신문실에 틀어박혀 체포된 공범들과 차례로 대면하며 미스터리의 매듭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신문 과정에서의 심리전은 조직이 저질렀던 범죄만큼이나 긴장감 넘쳤다. 충격적인 첫 증언들. 강민호는 신문 초기에도 계속해서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더 약한 공범자들로부터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수많은 안개층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과 같았다. 조직원 중 한 명인 사냥개 상현은 48시간의 신문 끝에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의 증언은 끔찍한 비밀들로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나 다름없었다. 상현은 강민호를 단순한 리더가 아닌 광신적인 교활한 악마로 묘사했다. 그는 단순히 강도 사건을 조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목격자를 제거하고 경찰과 사법체계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 그자가 당신의 눈을 볼 때면 상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잘못된 말 한마디만 해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신문에서 강민호의 연인이자 오른팔이었던 유진아도 자신만이 알고 있던 비밀들을 밝히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단순한 권력에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체스를 두듯이 계획을 세웠고 항상 우리보다 5수 앞서 있었죠 라고 그녀는 고백했다. 강민호는 각 계획에 대해 세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경찰의 대응을 예측하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계산하며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백업 계획까지 세웠다. 유진아의 증언 중 특히 경찰을 소름 돋게 한 것은 완벽한 작전이라는 말이었다. 강민호는 16건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각각의 사건은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하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공연이었다. 그는 각각의 범죄를 자신의 통제력과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한 체스게임으로 여겼어요. 라고 유진아는 트라우마가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잔인한 수법들이 드러나다. 신문 기간 동안 서울의 그림자 조직의 잔인하고 교묘한 수법들이 밝혀졌다. 강민호는 범죄의 길에 들어서기 전부터 쌓아온 과학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첨단 기술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지휘 아래 IT 분야에서 수석 졸업한 해커 유진아는 대형 은행들의 보안 시스템에 침입하여 정보를 훔치고 수사기관을 교란하기 위해 극도로 정교한 위조 화폐 사이클을 구축했다. 게다가 강민호는 치명적인 잔인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직이 저지른 몇몇 사건에서 그는 목격자나 배신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하는 강민호가 새로운 조직원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라며 무고한 피해자를 총으로 쏴 죽이게 했다고 증언했다. 만약 하지 않으면 그 조직원이 즉시 처형당할 것이라고 했다. 공범자들의 두려움에 찬 떨리는 증언들 중에서도 수사팀을 침묵하게 만든 이야기는 강민호가 자신의 방식을 의심했다는 이유로 한 조직원을 처벌한 사건이었다. 그는 대낮에 무자비하게 처형을 집행하고 나머지 모든 조직원들에게 결과를 기억하라며 피해자의 눈을 보라고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테러가 아닌 강민호가 조직원들을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 통제하고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강과 유진아의 복잡한 관계. 유진아의 진술에는 원한, 죄책감,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처음 강을 만났을 때부터 유진아는 그의 카리스마와 지성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의 천재적인 두뇌 뒤에 뒤틀린 영혼과 피에 굶주린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를 사랑한 내 자신이 미웠죠. 유진아는 경찰과의 면담 중 목이 메어 말했다. 유진아의 진술을 통해 수사팀은 강이 단순히 폭력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의존 관계를 통해 부하들의 심리를 조종한다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유진아는 재능 있는 여성이었지만 조직의 위대함에 대한 그의 매혹적인 약속에 취해버렸다. 점차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 가시가 되어버렸다. 그녀를 속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 강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은 탈출구 없는 감옥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살 가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죠. 모든 실수, 모든 망설임의 순간들은 피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유진아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전율과 함께 덧붙였다. 비밀 계획들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또한 조직의 기지에서 많은 상세한 문서들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작전들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8년에 실행 예정이었던 특히 충격적인 계획은 외화가 가득 실린 국제 화물선을 탈취하고 여러 국가에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었다. 강민호는 조직을 한국의 국경을 넘어 진정한 국제 범죄 조직으로 성장시키려 했다. 또한 강민호가 주도한 충성의식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상에서 그는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눈앞에서 맹세를 강요했고 충성의 표시로 잔인한 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강민호의 잔혹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조직을 광신도 집단처럼 운영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서울의 그림자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자 그것은 마치 수백 개의 날카로운 조각으로 깨진 거울과 같았으며 그의 잔혹함과 교활함, 그리고 소름 끼치는 공포를 반영했다. 단순한 범죄 이야기를 넘어 증언과 문서들은 인간의 깊은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탐욕과 권력, 피에 대한 갈증이 결합하여 괴물을 만들어낸 곳을. 서울의 어둠에 대한 판결과 결말. 시간이 멈춘 듯했다. 연쇄범죄로 공포를 퍼뜨린 강민호가 수갑을 찬 채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의 법정으로 한 걸음씩 들어섰다. 이 재판은 수개월간 이어졌고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목도 집중시켰다. 이는 단순한 범죄 재판이 아닌 정의와 인간 영혼의 어둠 사이의 대결이었다. 법정의 모습. 법정은 시민들, 기자들,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로 가득 찼다.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피고석에 앉은 강민호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분노하거나 떨지 않았다. 대신 이 모든 상황을 우스꽝스러운 쇼처럼 여기는 듯한 조롱의 눈빛을 보였다. 강민호 옆에는 그의 측근 공범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경찰과 협력하기 위해 그를 배신한 유진아도 있었다. 유진아는 대조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을 향한 증오감이 얼굴에 비쳐 있었다. 강민호 씨, 죄를 인정하십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무거운 법정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강민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마치 이 법정 전체가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죄라고요? 당신들이 말하는 죄는 제게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들도 제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에 찬 수군거림이 들렸다. 종로은행 강도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들은 눈앞에 이 자들의 탐욕과 잔혹함으로 인해 영원히 떠나보낸 가족들이 있었다. 상세한 기소 내용. 검사는 강 씨와 공범들이 저지른 일련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충격적인 종로은행 강도 사건부터 납치, 입막음 살인, 무기 밀매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자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종로은행의 피로 물든 바닥, 희생자들의 비명, 무장한 범죄자들의 차가운 눈빛은 견딜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민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는 정의에 대한 사회의 신뢰마저 죽였습니다. 검사는 강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다. 유진아와 끝없는 고통. 재판 내내 유진아는 여론의 분노에 직면해야 했다. 경찰과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눈에는 여전히 강 씨의 가장 충실한 수하 중 한 명으로 비춰졌다. 유 씨는 피해자 유가족들과 판사의 기소 내용을 마주하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유 씨는 진술 중에 목이 메었다. 그녀는 강도 계획 수립에 가담한 것부터 증거 은폐,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 강 씨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까지 자신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 왜 날 배신했지? 강민호가 갑자기 그녀의 진술을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아는 그저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다. 강 씨는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누구도, 그 누구도 나를 배신하고 편히 살 순 없어. 최종 판결. 2018년 1월 수십 일간의 팽팽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강민호는 강도살인부터 국제 범죄 조직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의 가장 충실한 부하 7명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유진아는 경찰과의 협조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은 터질 듯한 분위기였다. 일부 희생자 유가족들은 흐느껴 울었다. 정의가 실현되어서 우는 것이기도 했지만 결코 달랠 수 없는 아픔 때문이기도 했다. 한편 강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끝까지 그는 목숨을 구걸하지도 한 번도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끌려나가기 전 그는 뒤돌아 사람들을 한 번 쳐다보았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난 이미 오래전에 이겼어요. 공포의 유산. 재판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민호와 같은 인물이 어떻게 그들의 시스템 안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정부에게 경종이 되어 이와 같은 정교한 범죄 조직의 출현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과 교육의 강력한 개혁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종로은행 강도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두 경비원 중 한 명의 아버지인 노인이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이뤄냈습니다. 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그림자는
단순한 조직의 이름이 아닌 어두운 역사의 한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으며 탐욕과 폭력,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면에 대한 고통스러운